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얘기부터 시작할 건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선을 탄핵 이후에 바로 그을 거다. 우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빠른 손절 이런 건 안 보였는데 탈당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안철수 후보, 유정복 후보, 한동훈 후보 비슷한 말을 했는데 실제 분위기가 어때요? 이거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자꾸 언급되고 윤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윤 대통령과 움직임을 뭐 조금 연계돼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 그것은 아마 구성원들 모두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안철수 의원은 명시적으로 탈당 요구를 한 것이고요. 다른 분들은 좀 간접적인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럼 되느냐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예, 그런 표현은 얘기죠.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봅니다. 같이 못 가죠. 어떻게 같이 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 부담감을 어떻게 국민의힘이나 보수파가 감싸 안으면서 보호하면서 어떻게 함께 호흡 맞춰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시작 단계인 것 같고 저는 타이어인 줄 알았어요. 타이어. 그러니까 타이어에 못이 박히면은 그래도 바람이 서서히 빠지잖아요. 근데 풍선 같아요. 그냥 못이 박히는 순간 그냥 빵 하고 바람 다 빠지고 뻥 터지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손절 분위기는 앞으로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지금 않을까. 느낌은 타이어인데요. 타이어예요? 네, 그냥 그래도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근데 계속. 이제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요? 당연히 그거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요? 내란 행위로 인해서 파면당한 대통령과 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들러붙어도 떼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같이 갔던 시간은 어떡하죠? 같이 갔던 시간 있잖아요. 12월 3일부터 파면 되는 그 기간 동안 100 며칠을 같이 갔었잖아요. 용서 구하고 국민의힘 사죄하고. 의 많은 의원들 특히나 저는 기억하고 좀 이 경악스러웠던 게 국회의원 44명이 관저와 방탄 결집해서 그 앞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헌재 앞에 가서 기각해달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의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시간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위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출당 이런 결단들이 있는 다음에 선을 긋는 게 순서인데 그냥 급하니까 선 거예요. 대선이 이제 목전에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국민들한테 할 염치는 아니다. 서영주 소장님은 기억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에는 다 기억하고 계시고. 저기 디지털로 다 여기 기록돼 있더라고요. 아니,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신 경제부총리 하세요. 기억도 못하시는 분인데. 국민의힘에게 지금이 거의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계엄 이후에 부글부글이었거든요. 바깥에 나와서는 다 뭐 계엄은 잘못했지만 탄핵은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지만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제정신이냐? 이게 기본 정서였어요. 그런데 강성 지지층 때문에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부글부글이 계속 끓다가 이번에 신당 얘기가 나오면서 웅성웅성이 됐어요.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웅한 느낌이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그냥 조용히 탄핵 이후에 있었으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야사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윤 어게인 신당이 나오면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분위기 그렇죠. 이런 게 좀 됐나 싶더라고요. 그러면 이 웅성웅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누군가가 조직된 힘에서 공식적인 언급으로 선을 그어놔야 됩니다. 여기에는 물밑 작업을 해서 대선 주자들과도 동의를 하고 저는 탈당이나 출당 요구까지는 본인이 안 하면 애매하니까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애매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선을 긋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선도 계속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는
그 탈당 얘기하는 게 도리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을 그었잖아요. 그래서 탈당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윤심이 우리 반성해야 되고 대선에 끼어드는 것들은 적절치 않다. 지도부에서 저는 이 정도는 선을 그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얘기는 경선용인 것 같아요. 어차피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을 상대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니까 딱 선을 어느 정도는 지켜서 그들의 심리적인 저지선을 건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왜 풍선에 비유했냐면 권영세, 권성동 이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로라도 언급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가장 윤석열 전 대통령 편에 섰던 나경원 후보도 아니 우리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언급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손절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이것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부부와는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윤 어게인 신당도 이게 뭐 창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다가 4시간 만에 취소되고 이랬잖아요. 국민의힘의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서 이렇게 물린 걸로 분석하고 계세요?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이 이런저런 말씀하신 것을 본인 관심사 위주로 해석을 한 몇 분이 이건 신당 창당 오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오버한 게 아닌가. 그런 비슷한 언론 보도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창당하는 걸 변호사 5명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인데 그래도 변호사 5명이 그걸 그렇게 오해했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나라 변호사 숫자가 4만을 넘었습니다.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5명은 보면은 변호사이긴 하나 정치인들이에요. 대부분 정치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창당이 본인들에게도 필요했을 것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창당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날 파면당한 날 한번 해보쇼라고 했던 것인데, 그 기반이 김계리 변호사가 아마 이 그 윤 어게인당의 기자회견을 취소하면서 그 위에 했던 인터뷰는 2030 그때 관저에서 쫓겨나는 퇴거하는 그날 도열에 있던 젊은 층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당을 창당할 생각이다 라고 밝혔고, 이 기자회견을 보류한 이유는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셌다. 온갖 전화가 와서 좀 이렇게 항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도 그러죠. 지금 한참 당내 그 대선 경선이 벌어지고 뭐 A조 B조 나눠서 지금 한참 진행되는데 갑자기 윤 어게인당 발음도 안 됩니다. 윤 어게인당이가 뭐 그런 이상한 당이 나오면 결국에는 이번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이 탄핵, 파면, 내란 이 세 글자 계속해서 맴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항의해서 저는 일단 보류지 이게 완전히 백지화된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극우의 권력 쟁투라고 봐요. 파면 전에는 관저 앞에 헌재 앞에 모이면서 자꾸 이제 극우 지지층들이 강력하게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파면이 되면서 특히 세계로 교회도 빠지고 정광훈 씨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급격히 축소됐거든요. 그때 거리에서 떠들던 극우의 좀 상대적으로 젊은 극우의 목소리를 담을 공간이 필요했다. 안 그러면 본인들은 그냥 개목만 되고 말 거기 때문에 이거를 권력으로 이어가기 위한 그릇으로 당을 생각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사실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이거를 기획했을까? 저는 그렇게는 안 보는데 워낙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아서 상식적인 추정을 할 수가 없는 세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저는 뭐 전반적으로는 그러면 대선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대선이 망하면 솔직히 가장 큰 피해자는 또 윤이에요. 어차피 가는 길이긴 하지만.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그 정도 머리는 있어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일부 계몽된 사람들이 본인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권력 쟁투였다. 근데 크진 않을 거라고 봐요. 나중에는 이제 정광훈 씨처럼 쪼그라들어서 거리에 가끔씩 나오는 날씨 좋으면 나오는 그런 분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윤 어게인 신당이 어쨌든 지금은 잠깐 이제 주춤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예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일단 저는 그 우리가 메신저 중에 콕 찔러보기 기능이 있어요. 콕 찔러봐요. 그래서 네. 던졌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을 하나하나 보는 거잖아요. 그런 수준이다. 일단 던져놓고 여론을 좀 보는 것이고,
저는 윤 어게인 당은 실체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대선 후에 진짜 본격적으로 정치 뭔가 구도 정치 자체가 활동할 수 국민의힘의 있을까요? 지금 이 대선 경선이 이루어지는 선수들을 몇 면을 보면 당권 레이스에 집중하는 느낌이에요. 이 당권 레이스가 누가 필요하냐? 당 권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퇴거하면서 했습니다. 머리에다 빨간 모자 쓰고 다 이기고 돌아왔다. 다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 정치를 포기합니까? 계속 하는 거죠. 메시지를 낼 것이고 그럼 정치를 하려면 기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젊은 층을 통해서 윤석열 어게인 당을 만들어 놓으려는 시도는 보험이고 국민의힘을 접수해야 됩니다. 일단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래야 본인이 그 토대로 해서 3년을 버티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망상의 세계를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에 따라서 윤 어게인 당은 어떻게 될지가 정해졌다고 봐요.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가 당을 접수한다. 그러면 윤 어게인 당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뭐 나경원 의원이나 뭐 좀 김문수 후보나 이런 분들이 된다면 국민은 접수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홍준표 후보가 됐을 때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함부로 다루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도 전체 구도로 봤었을 때는 한동훈을 막기 위한 부분이지만 한동훈을 왜 막겠어요? 당은 절대 내줄 수 없다. 내 손아귀에서. 그런 그림에서 저는 윤 어게인 당을 분석하고 바라봐야 된다. 윤 어게인 당에 대해서 우리가 참 평론하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이거를 막은 자칭 내가 이것을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명들이 있고 제가 한때 이제 인간말종이라고 한 장해찬 씨가 다른 방송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얘기해가지고 이거 윤 어게인당 안 하고 못하게 된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씩 나올 건데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거는 어제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한덕수 대망론 출마론이 나오면서 이것을 좀 다독이고 안 하는데 어느 정도 논리적인 명분과 설득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좀 한덕수 이거 좀 보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좀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치를 하게 되고 대선 출마하게 되면 거기 힘을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힘을 분산시키지 말자. 그러한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 박사무 회장이었던 정광용 씨가 새누리당을 만듭니다. 만들었고 등록을 해요. 그리고 실제 당으로 돼서 활동을 하고 자유공화당의 조원진 대표와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구구의 자리를 누가 갈 것이냐. 그러다가 나중에는 새누리당이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 지지하고 없어지는 거였는데 그냥 구구들의 공간이 됐다가 대부분 이런 경우 당시 새누리당도 그랬는데 돈 문제 가지고 찢어집니다. 이 후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돈 문제 가지고 서로 너 그거 뭐 했어 이른바 삥땅 쳤어 이러면서 과거 전례로 그런 경우가 많다.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냐 마냐인데 대선 때까지는 힘을 실어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자멸의 길이니까. 네. 이제 또 다른 새누리당 얘기죠. 그렇죠. 저희 원래 새누리당 말고 예, 2012년 새누리당 말고 그거였고 예, 2017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의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당을 새로 만드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윤 대통령 정치 경험은 그렇게 길지가 않고 정치권의 뿌리가 깊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들과의 관계가 지금 또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은 굉장히 허무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 세력화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주장은 지금 당장 탄핵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들끓어오를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현실이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방편이지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출마할까 말까 해서 관심 집중되죠. 야 출마하면 몇 프로 나올까 이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대선이 끝났다고 봅시다.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가 정치인으로 잔존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논의는 시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한정된 논의에 불과할 것이다. 정치 세력화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본인의 그 흥분된 감정만으로 뭐 어떤 성명 하나 발표했다고 당 만드는 거 아니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도 지금
자신들의 분노와 한을 풀 때가 있잖아요. 국민의힘 경선이라는 판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편드는 사람 쪽에 가가지고 자신의 주장이라든지 목소리를 내는 그런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당을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시기상조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 변호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느냐. 주도권 싸움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별로 그렇게 정치판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근데 구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윤 어게인당은 말도 안 되죠.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행위를 저질러서 파면당한 대통령이 지지하는 당을 누가 그 당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위원정당 자체예요. 태생 자체가. 그럼 정강 정책에 우리는 비상계엄을 상시적으로 그렇죠. 한다. 상시적으로 한다. 둘째. 우리는 내란을 계몽으로 여기고 의사들은 전국민들은 그렇죠. 처단한다. 반국가 세력을 처단한다. 뭐 이런 포고령이 블랙 정강 코미디네요. 정책. 말도 안 되는 어떤 정강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인정을 해줄 것이냐의 문제는 그거는 이제 강론으로 하고 구도 자체는 윤석열 중심으로 보는 것이죠.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정치적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 기반이 필요하고 그 기반은 국민의힘인데 예전처럼 쥐락펴락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용어로는 뭐라도 하나 놔둔다는 의미에서 일단은 쿡 찔러보고 던져보고 놔두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 기반이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주 미비하더라도 뭐 수백에서 수천은 되겠죠. 그 정도 시작한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지는 가능하고 저는 만에 하나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의 친윤 그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인정할까요? 저는 그 자체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심정적으로 힘들 때 한덕수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의 분화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분화의 기반이 윤 어게인당이 새로운 이름으로 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상도 구도 속에서는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윤 어게인당을 우리가 그냥 해프닝이야 하다가 말겠지라고 보는 것들은 우리가 비상계엄을 설마 하겠어라고 하는 생각과 똑같다. 조금 전 이제 한동훈 당 대표라고 하셨는데 이제 전-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요. 된다면 그 예,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요약을 하면 어쨌든 이 윤 어게인 신당의 목적 자체가 약간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좀 견제하는 용도다 이렇게 좀 요약을 다 하면 따지고 보면 돼요.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한다는 건 국민의힘을 그에게 안 넘겨준다는 것이고 넘겨줬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 다 날아갈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기획들이 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시는 구도를 거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한동훈 후보가 당을 접수하는 걸 막겠다면 당에 들어와서 막아야죠. 당 따로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겁니다. 정당이 성공하려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봐요. 그럼 이분들이 당을 만들었다고 쳐도 어디에 총선 때 후보를 내서 당선자를 낼 수 있을 것이냐. 당선자를 못 내는 정당들이 그렇게 명멸에 갔잖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텐데. 자, 그러면 저희 당 소속의 현재 배지를 달고 있는 분들이 그 당으로 넘어가야 뭔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안 넘어갈 겁니다. 본인이 거기 가면 낙선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극우 에너지가 저는 지난 겨울에 거리의 극우 목소리도 물론 극우적 생각 가진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거리의 목소리가 크게 들린 건 조작되고 과장됐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여론조사에서도 과표집이 됐고 그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광훈 씨는 한편 알뜰폰 사업자로서 오랜 노하우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력을 그렇죠. 모아서 얘기를 했던 것이 있고 거기에 경쟁자로 부산 세계로교회가 전환계시를 전면에 내걸고 일부 교회의 힘을 이용해서 조직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지금 부산 세계로교회는 빠졌잖아요. 정광훈 씨는 만약에 신경통이 좀 있다면 날씨가 좀 안 좋으면 집회 인원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거예요. 자발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 어게인 신당을 얘기하는 분들은 그냥 변호사 일부와 예를 들어 자유대학 뭐 청년들이잖아요. 일부 청년들 뭐 그들의 생각은 존중하지만 커질 수가 없다. 교회나 오래된 조직의 노하우, 경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일부 그런 단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단체 정도에 그칠 것이다. 지금은 이름이 윤자가 들어가서 그냥 관심을 받을 뿐이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함께 한다면 커지겠죠.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좀 뒤에는 뭐 대선 이후에 그렇다면 그냥 땡큐 할 겁니다. 그냥 그쪽 가서 노세요.
알겠습니다. 윤 어게인 신당에 대한 한동훈 후보의 입장은 어떤가요? 거기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신 한 적은 적은 없어요. 없고. 예, 제가 못 들었고 다만 이제 윤 대통령 뭐 탈당 요구는 뭐냐 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뭐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당 대표 시절에 윤리 소집했잖아요. 그걸로 가름하겠다. 그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명 얘기를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이번 주에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도 있었는데요. 뭐 그냥 2부 넘어가기 전에 조금 간략하게 어떻게 보셨는지 인상 깊었던 장면 좀 있었는지 좀 들어보고 갈게요. 그냥 짧게만 얘기할게요. 네. 병세가 깊구나. 예, 이게 확증적 망상이라는 그 좀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이 확증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속됐을 땐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건데 지난 헌재에서의 십처변론에서 나왔던 것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고 나를 파면에 이르게 한 많은 증거와 이 증언들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끊임없이 형사재판에도 우기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아니 근데 또 마이크를 잡을까 했었는데 안 잡을 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윤 전 대변인. 이건 법정에서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자신이 또 아니라고. 변호를. 그야 법정에서 자기 권리니까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장애 집회 나갈 거다, 유튜브 할 거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안 하신다니까요. 전환길 뉴스 나왔던 직접? 아니 전환길 뉴스에 이 본인의 통화를 자주 하신다고 스피커로 그러더라고요.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직접 본인이 출연을 하거나 현장에 출몰을 해서 마이크를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게 신기해요. 네? 그게 신기해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분은 그냥 말하는 걸 일단 즐기시는데 지금 뭐 유튜브나 다른 이런데 안 나가는 건 좀 신기해요. 알겠습니다. 예상이 틀렸어요. 제가. 여기서 잠깐 끊고 저희 좀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은 정치인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 전 대통령 이야기 해보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 이제 형사재판도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경찰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뭐 김성훈 경호차장도 사임을 했고 연판장 이후에 그래서 압수수색이 되려나 했는데 또 실패를 했어요. 경호처가 또 막아섰다는데 지금 경호처 분위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달 말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아직까지는 권한을 행사하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네. 김성훈 차장이 실제로 맡고 있고 저는 사의를 표명했는데 왜 이달 말인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달 말 말고 바로 그렇죠. 나가라 뭐 이런 요구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뭐 비화폰 관리나 아니면 내엄의 증거들을 김성훈 차장이 마지막으로 못다한 일을 지우려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비화폰 서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김성훈 차장이 원본 삭제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담당자가 이러면 증거인멸입니다. 그래서 계속 거부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지는 않고 김성훈 차장 개인 비리를 마무리할 시간이지 않나? 나는 저는 개인비리요?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혹시 개인적인 문제, 경호처 내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돈 문제나 다른 사생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저지른 뭐 개인이 아니어도 일 관련돼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근거 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의혹만 제기하시면 어떡해요? 이거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거 없는이라는 건 네. 제가 이제 네. 혹시 고발할 거를 대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비리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런 내용을 어쨌든 취재를 조금은 하신 거죠? 많이 했죠. 했어요.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어요. 저도 좀 따로 뭐 취재가 된 게 있으나 네. 방송에서는 얘기하기가 좀 부적절한 여러 가지 그럼 어디서 혐의가 들어요? 있어서 관저 얘기군요. 관저 대기실에서 들으세요. 아 관사. 관사 얘기인데 뭐 그 얘기는 아마 경찰 압수수색할 때 뭐 일단 좀 나온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일단 그 얘기보다는 이게 아직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경찰 국수본에서 이 압수수색을 6번째 나간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이 됐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그 혐의와 이상민 장관의 내란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일단은 대통령 집무실에 CCTV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그다음에 비아폰 서버, 경호차장 공간 이런 대상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은 보안 시설이라 하더라도 경호처의 수뇌부가 허락을 하면 제한적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권한대행도 관여해서 최대한 보안이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차피 이게 내란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협조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전히 권한대행도 묵묵부답 방조하고 있고 이 김성훈 처장 자체는 직원들한테 연판창을 맞아가지고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4월 30일까지 물러나겠다는 기한을 두고 이 압수수색을 본인이 직접 맡고 있다는 것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의 수사를 맡고 있는 꼴이라서 굉장히 부적절해요. 그래서 저는 경찰 국수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 4월 30일 이후라도 다시 시도를 해서 물론 증거가 인멸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아무리 숨겨도 증거는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못 피해갈 거예요. 시간만 늦출 것이지. 그래 보입니다. 사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뭐 지하 주차장으로 형사 재판 받을 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런 것도 이제 경호처 측에서 경호를 이유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주장을 한 거였잖아요. 이것도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그 관저 앞에서 퇴거할 때 사람들 막 손잡고 안녕하고 막 다 했잖아요. 그거는 경호상의 문제가 없는 거고 법정에 가는 건 문제가 되는 건가? 뭐 이런 의문도 들었거든요. 법정에 들어가는 그 사진 그거 자체를 좀 보도되지 않도록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계속 노출하게 되는 그 거죠. 심기 경호 차원에서는 심기 그 경호처, 경호. 심기 경호죠. 창피, 그러니까 보통 말로 이제 나쁘그렇지 않게 해야겠다는 경호죠, 뭐 그게. 그러니까 신변은 아닌 것 같아요. 경호처는 대통령 밖에도 계속 근무를 하는 곳이니까 경호처 계신 분들 일부는 대통령실의 주인은 경호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견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대통령 5년마다 바뀌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지만 오면 또 경호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마 김성훈 차장의 지시나 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거고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김성훈 차장은 뭐 월말에 관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나올 걸 생각하면은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윤 어게인당을 가장 바라는 사람은 그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본인이 퇴직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좀 보호막이 생겨서 좀 보호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 봅니다. 시간 문제죠, 근데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번 압수수색할 때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김성훈 차장 관련돼서도 압수수색이 들어갔었는데 관사를 압수수색했는데 관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있었다. 그래서 이 비위 관련 내용을 통보를 했다라는 대통령실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 즈음에서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사의 표명은 이거 내 개인까지 커질 수 있어서 버틸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앞서 제가 비위 관련 얘기를 했었던 거는 김건희 씨가 있었을 때 당시 이제 그때도 경호처 많은 직원들이 김성훈 차장의 전횡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아마 지난해 가을이나 그 전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이분이 뭐 요직을 맡으면 안 된다는 거를 보고를 했었대요, 내부적으로. 아마 박종준 처장이 보고를 해서 김건희 씨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서 이거 내가 감안하겠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전혀 조치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냥 뭐 여사를 잘 모시는 차장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완전히 핵심 라인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의 잘못했네. 그렇죠 자신들의 패만 들킨 꼴이 됐다라는 그 내부 사람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할 만한 내용은 많았겠다. 개인 비리 같은 거겠죠. 지금 뭐 수습할 게 너무 많아서 전국이 이 경호처 건도 뭐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파고들어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어제 못다한 국민의힘 경선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결정되잖아요. 2차 경선 진출자. 저희가 지난주에 윤 전 대변인 안 계실 때 그냥 대충 탑4 예측은 하긴 했는데 또 한 주 동안 상황이 조금 변했으니까 이 4명 안에 들 사람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뭐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요 세 분은 그렇게 3명은 다들 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한 자리. 전 나경원 의원 오.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언론도 다 그쪽에 집중을 하고
어제 저희가 이제 비전대라는 행사를 했잖아요. 10분 동안 PT를 하는 프리젠테이션하는 게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그냥 볼 때 나 후보 굉장히 잘했어요. 예. 확실히 전달력이 있더라고요. 좀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뭐 웃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누가요? 나경원. 예, 예. 나경원 후보는 그래도 5선이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4선이에요. 근데 이제 화법에 있어서는 나경원 후보는 인정해 줘야 돼요. 대변인도 오래 하셨고 나름대로 이미지도 좋고 방송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뭐 전달력은 뛰어날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주목하는 건 나경원 의원의 이 부각을 저는 그 세력에서 봐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관저 앞을 가로막았던 44인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다수가 나경원 후보의 캠프에 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뭐 김민전, 강승규, 이만희 이런 분들이 그때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자 했던 분들이 나경원 후보 캠프에 다 나경원 후보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나경원 후보는 누구를 지키려고 나왔을까요? 이런 연관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대다수는 아니에요. 아니, 아무튼 대다수는 아니에요. 아니 저는 왜냐면 이 44인 중에 44 중에 대다수로 하려면 20명은 심지어 가야지. 44명 중에 그 대선 경선 후보로 나경원 후보는 이제 의원은 출마했어요. 관절을 지키던 사람 중. 그래서 저는 윤심이 찍어서 보냈는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추동력을 가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홍준표 나경원의 싸움으로 친윤 그룹에서는 다투지 않을까. 그럼 똑같이 탑4에서는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김문수 왜냐하면 이렇게 김문수 후보 자체는 지금 거품이 빠지고 연기처럼 기화 현상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관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쭉 내려가더라도 그 수치가 툭 떨어지는 않을 거니까 4인 안에는 들어갈 것 같다. 저는 저도 이제 나경원 의원이 4인에 들어갈 것으로는 보는데 그걸 확신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걸으려면 큰 돈은 못 걸고 한 2만 원 이내로만. 아, 그래도 2만 원이나 걸으시고. 좀 줄일게요. 요즘에 2만 원이 그 와이프가 아니에요. 팍팍 쓰지 말라 그러는데 한 5천 원 이내로 그 정도만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이거는 안철수 의원보다는 나경원 의원 쪽이 강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한덕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라는 어떻게 보면 윤심을 받을 만한 대체제가 장외에 생기면서 나경원 의원이 김문수 장관이 위퇴할 때 그래도 나경원 의원이 있지라고 하는 그런 지지층이 있을 법한 걸 좀 나누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미 김문수 장관이 만약 후보가 돼서 최종 후보가 된다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친윤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김문수 장관을 몰아줘서 이렇게 돼야 되는 에너지가 좀 생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래도 지금 워낙 안철수 의원에 대한 그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지지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지만 좀 한덕수 때문에 약간은 떨어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근데 그런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미디어데이 정도 하고 그러면 지금 윤희석 전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던 인지도 그리고 여러 방송 매체에서 지금 보였던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주목도가 있어서 그거 반영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박 실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게 한덕수 권한대행 효과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 좀 정지되고 인위적으로라도 좀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인위적으로라도 네, 지금은 끌어올려질 조금 것이다. 좀 지난번보다 계속 하향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떨어지면은 2명 안에도 못 들어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쪽에서 지금 붙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막 끌어올리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뭐 이제 출범식 발대식 하는데 권영세, 권성동 이 두 지도부가 다른 캠프는 안 갔는데 거기만 갔단 말이에요. 의원들도 많이 가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또 다른 의원들도 지금 속속 캠프로 합류하고 있고 그래서 야 이거 김문수 위험하네 끌어당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한덕수 효과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당 후보가 돼야지 나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하더라도 단일화 과정이 어렵지 않을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윤핵관과 주류 측의 생각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김홍한나 이거일지 홍김한나일지
요 순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저- 넷이 저도 올라가긴 하는데 그 숫자가 네, 그러니까 1, 2, 3, 4등 순서가 김문수가 1등일지 홍준표가 1등일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발표 같아요.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뭐 순위는. 다 알려지죠. 뭐. 근데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나경원 의원에게 갈 표심 일부가 김문수 쪽으로 돌 수 있다. 네. 뭐 그런 말씀입니다. 한덕수 의원. 죄송합니다. 다 아닙니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얘기하세요. 지도부가 한쪽 캠프만 갔다 아닙니다. 오려고 했는데 후보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 캠프도 의존하다 못 온 거예요. 그 방송사 출연하고 해가지고. 근데 일단 그런 게 상징적으로 그 캠프만 아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일부러 거기 간 게 되잖아요. 들으시는 분은 거기만 갔다. 그렇게 내가 다 해석할 수밖에 가려고 없지 하다가. 그거를. 아니, 그거를 내가 틀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틀린 거죠. 틀린 그게 거죠. 어떻게 거기만. 틀렸어? 그게. 우리가 진심은 모르니까. 아니 제 얘기는 그분들을. 무슨 얘기냐면 한쪽만 갔다 그럼 그 들으시는 그렇게 해석할 분들이- 수밖에 아니, 없잖아요. 화내지 마시고 그 들으시는 그 지도부 입장에서는 나는 거기만 갔다 지원하러 이렇게 들려요. 다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당에서 전화가 왔다고. 근데 이제 안 맞으니까 오시려고 했다가 못 오신 거죠. 근데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보면은 그 캠프만 간 게 된 거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아니 없지. 그렇게 그러면 앞에 설명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윤 대변인께 그렇게 하나 우리가 여쭤보면 그 진위는 아무도 알 수가 네. 없기 때문에 아니, 저는 전화를 요렇게, 받았으니까, 이렇게 당에서. 해석하신 분도 있고 이런 당에서 전화를 사실도 받았으니- 있었고 아, 그러니까 당에서 듣는 저희도 분들이 전화를 판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를 이 받은 부분에 사람이니까. 대해서. 아니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그 다른 캠프의 후보들 그 출범식이나 개소식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있을 때라도 가야지. 의지가 있다면 하루 종일 공평하게 없었어. 하려면. 그래서 그 다음 그러니까 밖에서 하나 볼 때는 여쭤보면- 저런 해석도 이제 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일주일 내내 없진 않았을 오세훈 거 시장 아니에요. 측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한덕수 대행을 몇 번 보기도 했고, 특히 그리고 본인을 밀 것으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측은 권영세, 권성동이 본인을 오세훈 시장을 밀 것으로 계속 기대하고 예상해 왔는데, 권성동, 권영세 두 분이 한덕수 대행을 여러 차례 찾아갔다. 출마를 종용하려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권 내 분위기를 저보다 훨씬 잘 아는 유석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게 한덕수 네. 총리가 밖에 계시니까 이 뭐 여론조사 결과도 완전히 흐트러져서 이런 적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저도 맨날 이거 보는데 갑자기 한덕수 후보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서 이 효과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되고 어느 분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했는데 이게 한덕수 총리 때문에 올라간 건지 한덕수 총리 때문에 내려간 건지 해석을 잘 못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돼야 나중에 단일화까지 잘 될 거니까 김문수 후보를 밀려고 하는 건지 그럼 나경원 후보는 뭔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자세하게 여론조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드린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먼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로 이루어진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장래 대통령감으로 1위 이재명 38%, 그 다음이 한덕수, 김문수, 홍준표가 각각 7%로 동률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동훈 6%, 그다음 이준석 2% 이렇게 나오고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지금 경선 중이니까 한덕수, 홍준표가 각각 20%로 가장 상위였고 그 다음이 김문수 18%, 한동훈 16%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편의상 뒤에 뭐 직이나 직하만 뺐습니다. 요건 어떻게들 해석을 하셨어요? 이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윤 전 대변인 말씀하신 해석이 안 것처럼 아니 해석이 안 왜냐면은 돼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경선에 출마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덕수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누가 더 많은 지지율을 받고 있느냐 이건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측면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할 거다 고분석하신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한덕수를 인위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은 김문수를 찍을 거다. 아니 현상적으로 보면 한덕수에게 표가 가니까 김문수의 지지율이 지금 낮아져 보이잖아요. 하향 추세가 요 되고. 조사만 보면. 네, 그런데 이렇게 좀 떨어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지금 많은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갤럽 여론조사를 보는 것보다는 MBS 여론조사를 보는 것이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빼고 조사하는 것이 그 결과를 보는 것이 더 정확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MBS 여론조사 제가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릴게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에서 공동조사한 결과고요. 14일부터 16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39%, 홍준표, 김문수 각각 8%, 한동훈 6%, 안철수 3%, 이준석 3% 이렇게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만 대통령 후보를 조사했을 때는 적합도를 조사했을 때는 홍준표 12% 1등이에요. 그다음 한동훈 10%, 김문수 9%, 안철수 8%, 나경원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 갤럽을 맨날 보는데 갤럽에 지금 경선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만 쭉 지금 한 달 넘게 쭉 보면 굉장히 이 특징적인 이제 상황 하나는 발견이 돼요. 불과 2주 전에 4월 4일 날 조사에 국힘 지지층 유보 의견이 43%였어요. 43%. 43%가 나는 지지한 사람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 근데 금요일 날 거 보면 15%로 줄어요. 28%가 줄었잖아요. 그럼 28%가 어디로 갔나 봤더니 한덕수 총리한테 20%가 가요. 오세훈 후보는 이제 빠졌지만. 그리고 이제 네 분이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홍준표 20, 한덕수 20, 김문수 18, 한동훈 16. 그러니까 이제 이 딱 정배가 쫙 나오는 거죠. 이 네 분으로.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는 저희 당 경선에 참여 안 하니까 결론은 한덕수 총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경우에 그 표를 누구한테 줄 거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보층 15%가 그래도 15%밖에 안 되지만 이제는 어디로 갈 거냐. 뭐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4월 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4월 1일부터 3일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된 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능성이 없고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넣어가지고 계산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어찌 보면은 홍준표, 김문수가 1등, 2등으로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석이 돼요.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하고 좀 응원하는 그 지지율이 다른 분들에게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두 분이 1, 2등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그렇게 볼 수 들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국민의힘을 보는데 한덕수 이 권한대행을 넣고 말고에 대해서 논박이 있을 수는 있으나 흐름만 보자고요. 지금 보면은 홍준표 그다음에 김문수 한동훈 이 부분에 있어서 눈에 띄는 건 홍준표 후보. 굉장히 이 눈에 띄게 약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대구시장 그만두고 이제 당내 경선에 뛰어들고 김문수 후보는 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 수치 자체가 그냥 오차범위 내에서 다 고만고만하게 됐습니다. 평준화됐다. 그러니까 그 선택의 여지 자체가 아까 말씀한 게 맞아요. 한덕수를 넣기 때문에 그 표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장소님 말대로 이게 김문수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윤희석 대변인 말씀대로 한동훈으로 갈지 이게 관전 포인트는 맞으나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이 친윤이 생각한 대로는 안 가고 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한쪽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막고 낙점을 하면 그쪽으로 표가 몰리던 김문수 전 당시 후보가 약진할 때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는 것은 분명한데 저는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고 국민의힘 한 2주 남았잖아요. 민주당은 1주밖에 안 남았는데 봤을 때는 이번에 오늘하고 내일이 있을 수 오늘이 있을 수 있는 TV 토론 국민의힘 삐져요. 그거 네, 삐져 다 보고 나면 또 여기 수치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면 그냥 평준화되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좀 첨언을 하면은 이 유보층이 2주 사이에 28% 줄면서 그 대부분 20%가 한덕수 후보로 갔잖아요. 한국갤럽 조사. 예, 한국갤럽 네.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럼 이제 한덕수 총리를 지지하는 분들의 성향을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 유보층의 상당수는 탄핵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기각에 대한 생각, 탄핵이 기각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기각이냐 그 인용이냐에 따라서 내 의사 표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저하는 분들을 생각을 해서 한동훈 후보에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한덕수 후보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빠졌을 때 그럼 누구한테 표가 가냐? 아까 장수장님은 김문수 후보까지 염두에 두면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해석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성향이랑 이 한덕수 후보 지지층 20%에 대한 연령 이런 걸 봤을 때는 약간 그러니까 이걸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나눠 가지더라도 뭐 많이 차이는 아닌데 저희 내부에 이 엑셀 돌려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좀 있고 한 가지는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하면서 그 효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한동훈 후보가 탔어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 얘기로 그냥 덮어버리는 바람에 좀 김이 샜어요. 그걸 느낍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 한덕수 총리의 출마로 인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하겠다 뭐 이런 추론을 했을 때 그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게 갈 거다. 예, 뭐 그런 막 이렇게 기사도 해석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오세훈 표가 한동훈한테 가서 뭐 구도가 유리해졌다 이런 게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나오다가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잘 충분히 타지 흐름이 못했다.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 뭐 경선은 4위는 누가 될지 뭐 나경원, 안철수 두 원 중에 한 명이 들어가겠지 정도의 변수만 있고 나중에 가는 TV 토론이나 여러 변수를 통해서 많이 변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TV 토론하면 아무래도 김문수 장관 같은 건 좀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변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제가 보는 분명한 거 하나는 한덕수의 한계예요. 한신의. 근데 어쨌든 한계가 있다. 여론조사 많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지만 갤럽에서 다자되게 7% 거기가 끝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B조의 TV 토론 요 양상이 좀 중요해지겠네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정치인싸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